제 나이 올해 5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부모님조차도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할 정도였죠. 큰 오빠는 어릴 때부터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작은 오빠는 공 가지고 놀면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전 그 중간쯤이었던 것 같고요. 두 오빠는 성격도 취미도 너무나 달랐죠. 저는 두 오빠가 똑같이 좋았습니다. 큰 오빠는 듬직하고 다정해서 좋았고, 작은 오빠는 웃기고 재미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3남매는 그 누구보다 사이 좋았고, 저는 특히나 오빠 둘만 같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오빠들이었죠. 우리 3남매의 우정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그 속을 제대로 모르겠더군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다른 집은 보통 장남과 차남이 있으면 장남이 먼저 결혼하고 차남이 결혼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 집은 반대였습니다. 작은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그동안 놀지 못한 한이라도 풀려는 듯 열심히 친구 만나서 연애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이트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길거리에 나가면 나이트 다니는 오빠를 알아볼 여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밤에 나이트 조명 아래서 보는 것과 낮에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오빠를 본 여자들은 오빠를 기가 막히게 알아봤습니다. 하긴 오빠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외모이긴 했습니다. 키가 180에 군대를 갔다 온 후에도 피부가 저보다 희고 고와서 가끔 마음먹고 꾸미고 나가면 연예인인가 할 정도로 인물이 훤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오빠를 찾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오빠를 찾는 전화는 늘 집전화로 왔는데, 하루에 전화가 20통이 오면 19통은 오빠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보는 여자마다 전화번호를 다 주고 다니는지 매일 전화 오는 여자들 목소리도 다르더라고요. 오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군대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자들 다 어디서 만난 거야? 나이트에서 만났어?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 눈만 마주치면 전화번호 적어주는 거야? 오빠가 적어준 것도 있지만 오빠가 전화번호 안 적어줘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가 온다? 오빠도 정말 귀찮아.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전화 오는데 오빠가 거절하는 건 또 매너가 아니잖아. 그래서 열심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이 착각하잖아. 진짜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나중에 여자들 상처받아.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잖아. 오빠, 그러면 안 돼. 한 여자한테만 집중하든지, 한 여자한테 집중 못하겠으면 여자를 만나지 말든지.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연락 오게 하는 건 바람둥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알았어. 아이고, 내가 너 무서워서 여자도 못 만나겠다. 오빠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많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여자가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어떤 여자는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매일 전화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여자는 오빠가 질색이라 그 여자일 것 같으면 자기 없다고 하라고 손사래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 저는 오빠를 위해서 오빠 나가고 없다며 거짓말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엄청 괴로워하면서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걱정을 했죠. 여자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있나 보다 하고요. 그래서 큰오빠가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만나던 여자하고 잘 안 돼가? 형,
나 어떡하지? 나 미치겠다 진짜.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말을 해야 알지.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나 여자 임신시켰어. 뭐? 어쩌다가? 사귀는 여자야? 아니, 사귄다기보단 사실 좀 마음이 가긴 했지. 그래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여러 번 만났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너 그럼 예전에 만나던 여자가 있다고 하더니 그 여자하고는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나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 가졌던 여자를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나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 한 번에 여자 둘 동시에 만나게.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작은 오빠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밖에 나가서 여자 만나도 행동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결혼도 안 한 놈이 덜컥 애부터 만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 네가 한 짓은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네 애를 가진 여자를 이제 와서 싫다고 할 거야 어쩔 거야? 무조건 결혼해야지 어떡해?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는 난 그 여자가 더 좋은데. 아이고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누가 더 좋고 덜 좋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애는 어쩔 거야? 애를 지우라고 할 거야? 아니면 너는 나 몰라라 하고 여자 혼자 애 키우라고 할 거야? 너 그러면 천벌받아 이놈아. 아무 소리 말고 만나던 여자 정리하고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와. 배 불러오면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 작은 오빠는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본인도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별 뾰족한 수 없었을 겁니다. 작은 오빠는 결국 기존에 만나던 여자를 정리하고 임신했다는 여자와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죠. 작은 올케는 오빠가 뭐가 그리 좋은지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한테서 눈을 안 떼고 과일을 먹어도 꼭 입에 넣어주고 밥을 먹어도 맛있는 반찬은 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반응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미안할 정도로 오빠가 별로 관심을 안 보여서 오빠한테 조용히 한마디 했죠. 오빠, 올케한테 좀 잘해줘. 올케는 그렇게 오빠가 좋다는데 오빠는 매일 반응이 왜 그래? 오빠 하나 보고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오빠가 잘 안 해주면 누가 잘해줘. 진짜 그러지 좀 마. 이 정도면 잘해주는 거지 얼마나 더 잘해줘야 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결혼하고 나서 아무도 안 만나고 네 올케만 쳐다보고 살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올케는 작은 오빠랑 결혼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작은 오빠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부부 생활에 시들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케는 늘 해바라기처럼 작은 오빠만 바라봤죠. 그런데 부부는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한쪽은 해바라기이고 한쪽은 그렇지 않으니 올케가 가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오빠한테 올케 잘해주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크게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해서 그런지 오빠 마음은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이니 올케는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작은 오빠가 20대 중반에 결혼했고 10년 후 큰오빠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큰오빠는 박사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워낙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 큰오빠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 가족 모두가 너무나 궁금해했죠. 누군지 사진 좀 보자, 한번 데려와라 가족들이 얘기했지만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오빠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오빠 마음은
그 여자에게 엄청 기울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를 사귀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큰오빠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후로 한동안 여자 근처에도 안 갔는데 큰오빠가 다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죠. 작은오빠, 큰오빠가 어떤 여자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 첫사랑한테 크게 상처받고 난 후 큰오빠가 한동안 여자 근처에도 안 갔잖아.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어떤 여자가 큰오빠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형이 상처받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힘들어할 때 2번 다신 연애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된다니 정말 다행이야. 형도 나이가 있는데 어서 결혼하고 자리 잡아야지. 형이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나는 무조건 대환영이야. 나도 그래. 나는 큰오빠가 좋다면 무조건 찬성이야. 큰오빠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큰오빠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3개월 후 큰오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고 그 여자가 온 날 작은오빠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 말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오빠였지만 그날은 별로 말도 없고 꽤나 점잖은 척 앉아있었습니다. 작은오빠,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 뭘? 평소하고 완전 다르잖아. 오늘따라 왜 그래? 형수님 될 분 오셔서 점 잠 빼고 있는 거야? 아가씨, 이 사람이 아무래도 시동생 노릇 좀 할 모양이네요. 그러자 작은 오빠는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괜히 올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큰 오빠의 결혼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인사 오고 몇 달 뒤 큰 오빠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때 엄마가 너무 좋으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창현이가 결혼하고 나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창현이가 한동안 방황하고 다닐 때 내가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 사회적으로도 자리 잡았겠다. 결혼도 했겠다. 이제 손자보는 일만 남았구나. 그러면서 엄마는 큰오빠 내외한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너희 둘만 잘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야. 며느리도 시댁이라고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아무쪼록 두 사람만 서로 아끼고 잘 살아. 우리한테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우리 부부끼리 잘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큰오빠가 결혼하고 난 후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작은 올케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잔소리할 사람도 아니고요. 특히나 우리 큰오빠는 작은 오빠하고 달리 나이만 많지 순둥이라 같이 살기는 너무나 좋은 신랑감인데 큰올케는 봉잡은 거죠. 우리 가족은 원래 서로 친하게 지내서 주말에도 같이 잘 모이고 같이 놀러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큰오빠 결혼하고 나니 작은오빠 발길이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올케한테 물었죠. 요즘 왜 집에 놀러 안 오냐고요. 그랬더니 작은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자고 하는데 작은 오빠가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뭐 매 주말마다 가냐고, 저보고 시댁에 자주 가는 거 싫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민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고 형님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속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요. 그런데 작은 오빠는 무슨 일이 있냐며 명절에만 가면 되지 자주 집에 갈 필요는 없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죠. 그렇게 큰오빠가 결혼하고 난 후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 같이 모여서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일이나 부모님 생신 때 모이게 되더라도 작은 오빠는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았죠. 우리 가족들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다들 왜 저러냐고 했지만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작은 오빠 행동이 이상한 것 빼고는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화목하고 평온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었죠. 누구는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생겨서 원치도 않은 결혼했는데 누구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으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라 온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엄마가 큰오빠를 불러서 묻더군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며느리는 내가 사준 약은 먹고 있어? 괜히 약 사주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아니에요.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혹시 병원에는 가봤니? 요즘 난임이 많아서 다들 검사해보고 병원에서 시험관도 하고 그런다던데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겠니? 병원엔 가봤는데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험관이나 다른 방법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와이프가 그렇게까진 안 하고 싶어 하네요. 시험관 하면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보자고 하네요. 저도 와이프 의견에 동감하고요. 정 안 되면 애 없이 살죠 뭐. 애를 낳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두 사람 재미있게 살아도 되니까 엄마도 너무 애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빠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작은 오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고 조카를 너무 예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조카가 저렇게 예쁘면 오빠 자식 낳으면 정말 물고 빨고 장난 아니겠다며 빨리 장가가서 애부터 낳던지 아니면 애부터 낳고 장가를 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겠다고 오빠를 놀리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 없이 둘이 산다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큰오빠의 진심은 아니었죠. 그즈음 작은 오빠네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올케 말로는 작은 오빠가 자꾸만 밖으로 나돈다고 하더군요. 밖으로 나돈다뇨? 언니,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요즘 오빠가 많이 바빠요? 본인 말로는 바쁘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그렇게 바쁜가 싶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집에 들어오면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말을 걸어도 짜증만 내고요. 예전부터 원래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긴 하지만 요즘은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빠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있다고요? 그럼 작은 오빠가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모한테 이런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제 느낌은 그래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고모도 잘 알다시피 오빠가 원래 저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한테만 관심이 없었다 뿐이지 다른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확실히 달라요. 분명 여자가 있고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댁에 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집에 안 오는 거랑 여자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건지 가끔은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고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이게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확실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고모, 나 정신병이 있는 걸까요? 나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언니,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빠하고 얘기해볼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러지 마요. 내가 몇 번 얘기했다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하고 이혼할 거랬어요. 제가 고모한테 괜히 얘기했나봐요.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고모,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오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랑 결혼하지 말걸. 이렇게 나한테 마음이 없는 줄 몰랐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언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같이 고민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을 거예요. 올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속속들이 얘기하지 않으니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저는 오빠한테 뭔가 얘기라도 들어볼까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오빠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올케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인상이 예전처럼 웃는 인상이 아니더군요. 언니는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작은 오빠를 일단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작은 오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단 무작정 작은 오빠네 회사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빠 회사 근처에서 내려서 오빠 회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큰 올케가 보이더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올케가 여긴 어쩐 일인가 싶어 반가워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작은 오빠가 큰 올케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더군요. 서희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방금 왔어.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힘들었어. 너 만나는 날은 시간이 너무 안 가. 보고 싶었어.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작은 오빠가 큰 올케를 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올케 이름을 부르는 건지, 큰 올케는 어떻게 작은 오빠한테 반말을 하면서 다정하게 구는지 저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전 정신없이 멍하니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뭔가 상당히 기분 나쁜 느낌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화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고 문득 작은 올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오빠가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때는 작은 올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큰 올케와 작은 오빠를 보고 나니 작은 올케가 했던 말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작은 올케는 작은 오빠가 바람난 것을 알고 있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 대상이 큰 올케인 것까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제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바람이 나도 자기 형수랑 바람이 나는지, 앞으로 큰오빠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지 정말 작은 오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작은 올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갈 테니 잠깐 나오라고 했죠. 작은 오빠 얘기라 집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커피숍에 앉아서 작은 올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작은 올케는 예전보다 얼굴이 더 상해 있더군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괜찮진 않아요. 그런데 작은 오빠 얘기라뇨? 무슨 얘긴데요? 저는 조금 전에 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무작정 얘기를 해선 안 될 것 같더군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으니까요. 일단 작은 오빠가 바람핀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큰올케인 것까지 알고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는 못하고 넌지시 올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얘기했던 거요. 그거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언니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한 얘기 아니고 분명 언니 뭔가 할 얘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듣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올케는 저를 말없이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올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뭔가 알고 있죠? 나는 고모가 뭘 알고 있는지 알고 있고, 고모 역시 내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내 입으로는 말 못해요. 나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없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 얘긴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니까요. 슬쩍 떠보니 작은 올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망설임 없이 그냥 질렀죠. 언니가 얘기하기가 힘들다니 제가 얘기할게요. 언니, 큰올케 때문이죠. 큰올케와 작은 오빠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러자 작은 올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무표정한 채로 있었습니다. 역시나 작은 올케는 이미 큰올케랑 바람난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제가 아는 체를 하자 하염없이 눈물만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둘 다 미친 거죠? 둘 다 미쳤어. 지금 둘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둘은 모를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지금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난 그 두 사람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나는 내 남편이 나에게 조금 관심을 덜 가져도 괜찮았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아니네요. 쓰레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차라리 낫겠어요. 어떻게 형수랑 그럴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원래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쪽같이 아주버님도 속이고 고모도 속이고 아버님 어머님도 속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여자가 아주버님하고 결혼했는진 모르겠는데 서로 아주버님이 결혼하시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했어요. 끝까지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기사 두 사람 다 떳떳했으면 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걸 숨겼겠어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아주머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이 사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 그게 무슨 표정인 줄 몰랐죠. 형수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뭔가 상당히 불만이 있구나. 그 사람은 형을 아주 좋아하고 잘 따랐으니 자기 눈엔 자기 형이 아까워 보여서 그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난 후
아버님, 어머님 댁의 발길을 끄는 것도 아마 자기 형수 때문이겠죠.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여자, 다른 사람의 여자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의 여자니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쪽을 택한 거죠.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마음을 마무리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내 남편도 저렇게 노력하니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형이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말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더 이상 문제만 안 만들면 덮을 수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꺼내면 저하고 끝이라고. 바보같이 전 아직도 그 사람을 놓을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미친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제가 미친 거죠. 아직도 그런 사람한테 미련을 가진다는 것이 미친 짓인 거죠. 올케는 그렇게 속마음을 다 쏟아내고 눈물도 펑펑 같이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올케는 작은 오빠 핸드폰에서 그 둘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고 따졌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 갑의 위치에 있던 작은 오빠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협박했다고 해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너도 끝이라고요.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무리 내 피가 섞인 오빠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행동에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를 포함해서 큰오빠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될 게 불보듯 뻔했기에 차마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어도 작은 올케는 여전히 작은 오빠를 사랑하고 이혼만은 죽어도 하기 싫어서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두 사람의 직접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거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저도 미칠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가족들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올케 언니만큼 제가 걱정되는 사람이 우리 큰오빠였는데요. 평생 공부밖에 모르는 순한 우리 큰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정말 안 봐도 눈에 선했습니다. 과거 한 여자한테 상처받고 난 후 겨우 마음 잡고 예쁘게 사나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게다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대상이 바로 친동생이니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 이 얘기를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올케와 오빠가 죽도록 미웠고 작은 올케는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올케는 작은 오빠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도 하기도 전에 작은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 후에도 오로지 작은 오빠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대못을 박다뇨. 적어도 인간이라면 절대 이러지 못하죠. 작은 올케가 왜 작은 오빠가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눈 후 작은 올케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 눈물만 삼켰습니다. 우리는 좀 진정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고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 모든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우리 선에서 해결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얘기 끝에 증거를 잡아서 큰 올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올케한테는 증거 잡는 동안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증거도 없이 움직이면 우리 두 사람 다 미친 취급받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같이 증거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큰오빠가 3교대로 야간 근무를 할 때 주로 만나더군요. 작은오빠 퇴근 후에 큰올케와 그 주변에서 만나 몇 시간씩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작은올케 외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도 못했죠. 심지어 이 파렴치한 것들이 큰오빠 집에서도 대놓고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큰오빠가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고 1시간 후에 작은오빠가 그 큰오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당장 들어가서 모두 족치고 싶었지만 일단 진정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한 달 정도 미행을 한 결과 대충 자주 가는 장소가 추려지더라고요. 큰오빠 집, 작은오빠 회사 근처 식당, 카페, 모텔. 하지만 제가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달리 이제는 같이 이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오빠가 먼저 식당에 들어가고 나중에 큰올케 언니가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동선을 안 겹치게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아마 작은올케가 둘의 불륜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사진이나 기타 증거를 남길까봐 무슨 연예인이 비밀 연애하듯이 철저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같이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자동차를 써도 둘이 따로따로 차를 끌고 나와서 같은 장소로 이동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블랙박스에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힐까봐 각자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올케 언니 말에 따르면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한번 걸린 후에 휴대폰 잠금도 2중 3중으로 해놓고 블랙박스도 수시로 지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확실한 증거 포착을 위해서는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가운데 부모님이 하시는 모텔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무료 쿠폰이라는 명목하에 작은오빠 핸드폰으로 모텔 하루 숙박권을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확실하게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덫을 놓은 거죠. 일단 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사진이나 여러가지 증거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작은오빠 특성상 제 계획대로 진행되었죠. 무료 쿠폰을 보낸 날 그 모텔로 전화해서 저녁 8시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작은올케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을 기다렸죠. 친구가 자기 형수랑 바람난 작은오빠 얘기를 듣고 더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했지만 괜히 이 친구에게 불똥 튀거나 영업에 방해될까봐 그 외에 다른 부탁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작은올케가 현장을 본다면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게 뻔하기에 차에서 대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랑 마스크 등 변장을 하고 모텔 카운터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시간이 다 되었고 저 멀리서 작은오빠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둘이 따로따로 이동해서 작은오빠만 먼저 방키를 받아서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모든 동선을 카메라의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자 큰올케 언니 차량이 도착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작은오빠가 들어간 호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동영상으로 둘이 같은 모텔, 같은 호실에 들어간 것을 촬영한 후에 모텔 밖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작은올케 언니가 기다리고 있던 차에 탑승했죠. 그러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제 두 눈으로 둘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을 보니 정말 둘이 미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작은오빠지만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둘 다 가족들 앞에 무릎 꿇리고 회사고 친척이고 다 개망신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알리는 건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기 모텔방에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작은올케가 거부하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평생 자기 기억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면서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착한 작은 올케 언니, 이런 꼴을 보고서도 여전히 작은 오빠랑 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 맘 같아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족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혼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일단 큰 올케를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날 잡아 큰 올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나 이제부터 너한테 그 어떤 대접도 존칭도 안 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그 더러운 입 다물어. 뭐 하는 짓이냐니? 네가 인간이야? 한 번만 더 그 주둥이 나불거렸다간 네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조용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어머머, 미쳤나봐? 지금 신우이 행세하는 거예요? 고모, 약 먹었어요? 미쳤어요? 누가 미쳤는지 어디 한번 얘기해 볼까? 그때 작은 올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올케가 등장하자 큰 올케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당황하면서 우리를 번갈아 보더군요. 왜 그렇게 누나를 돌리면서 쳐다보세요? 이 더러운 큰형님아. 네가 내 얼굴을 쳐다볼 자격이나 있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나하고 웬만하면 눈 마주치지 마라. 작은 올케가 단호하게 얘기하니 큰 올케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더라고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되지? 알고 보니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네가 미친 거잖아. 그치? 우리 작은 오빠, 그 새끼랑 네 년이 둘 다 미쳐서 날뛰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된 거야? 밖에서 작은 오빠 놈이랑 놀아나서 지금까지 애도 없는 거야? 얼마나 됐어? 이 미친 짓을 얼마나 한 거야? 증거 있어, 동서? 뻔뻔하게 증거 타령하는 큰 올케에게 동영상 캡처한 사진을 얼굴에 뿌려주었죠. 그래, 네가 내 남편이랑 같은 모텔방 들어가는 증거 여기 있다. 왜? 가족들한테 동영상 파일 보내줄까? 저희가 증거를 내밀자 그제서야 꼬랑지를 내리고 빌빌 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고모. 잘못했어, 동서. 동서라는 말이 나오자 작은 올케는 물잔에 든 물을 그대로 큰 올케 얼굴에 뿌려버렸고, 작은 올케는 너무 분이 차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동서라니? 그 입 다물지 못해? 누가 네 동서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도달했어. 너는 조용히 나를 말려 죽이고 있는 살인자나 마찬가지고, 넌 나한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마음 같아선 너를 지금 당장이라도 묻어버리고 싶지만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쪽낼 수 없어서 최대한 참는 거야. 나 너같이 더러운 것하고 말도 오래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떠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면 우리만 이 사실 알고 끝내는 거야. 그런데 조용히 떠나지 않고 버티거나 누구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면 이제 우리는 둘 다 죽는 수밖에 없어. 네가 나타나기 전까진 우리 부부도 나름 괜찮았어. 너만 사라지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될 거야. 너희 둘의 더러운 불륜을 알리는 것보다 네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아. 그럼 나도 여기서 끝내지. 안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피를 말려줄 거야. 내가 얼마나 관대한 결정을 했는지 넌 알아야 해. 그러자 큰 올케는 울며 불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딱 하루 줄 테니 결정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죠. 무엇이 최선인지 머리 나쁘지 않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에 남아있지 말고 외국으로 떠나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큰올케가 정말 조용히 떠나주길 바랬습니다. 혹시라도 큰오빠나 작은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온 가족 다 상처받게 하는 일은 없길 바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어서 큰오빠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큰오빠 전화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큰오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큰오빠, 무슨 일이냐고? 네 큰올케가, 네 올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다가? 경찰 말로는 네 큰올케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라면 큰올케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나 본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날 다들 너무 충격받아서 할 말을 잃었고, 큰올케 장례는 아무것도 모르는 큰오빠가 슬픔에 잠겨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은오빠 역시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지만 우리는 모른 채 했습니다. 큰올케가 죽고 난 후 큰오빠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고, 우리 친정엄마는 큰오빠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우리 집안은 몇 달 사이에 거의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올케 죽고 엄마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 작은올케랑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둘 사이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뻔히 작은오빠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제가 아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작은올케를 예전처럼 편안하게 만날 순 없더라고요. 작은올케 역시 저랑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둘 다 서로 암묵적으로 가능한 마주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작은올케가 연락이 왔더군요. 작은오빠랑 아이와 같이 외국으로 가기로 했다고요. 작은오빠가 모든 걸 속죄하고 차마 아무렇지도 않게 큰오빠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그리하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3년만 살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결정하겠다고요. 저는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상처받은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큰오빠는 큰올케의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데요. 그냥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추억하는 게 오빠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큰올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오빠가 너무 힘들어했지만 최근엔 조금은 회복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우리 집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람은 없었으면, 우리 큰오빠에게 더 이상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